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설계 강의를 맡은 박선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과목의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실 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문제,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한 학기를 잘 수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큰 테마 부분인 거죠.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요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한 학기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주차 1교시 수업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개관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개관, 우리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겠죠.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됐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맡은 그 강좌, 과목의 목표와 목적을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그것에 유념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실행에 연습 활동에 이러한 교육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수업, 우리 학습자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이 과목이 어떠한 중심 기틀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수요목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의 구성 원리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모색하고 기존의 한국어 교육과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특성이나 장단점 등들을 알게 되실 것이고요. 또 학습자 집단의 특성, 요구 이러한 문제점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과목에서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목적, 즉 학습 목적, 그 다음에 학습 대상별 교육과정의 종류와 그리고 교수 요목들을 조금 세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교수 요목이란 나중에도 우리가 자세하게 또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요소로 차지하고 있는 강의 계획서에 해당하는 실러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교수 요목들은 문법 중심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개념이나 기능입니다. 기능적 교수 요목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느냐, 또 상황, 또 절차, 과제, 내용, 기반, 교수 요목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 교수 요목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교수 요목을 설계하는 원리, 절차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그거를 모아서 분석을 하며 한국어 교육과정 교수 요목 분석을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하고 한국어 교수 요목을 직접 설계해 보는 것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 모습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교육과정 교수 요목의 설계 원리와 절차를 잘 알아서 결국 여러분들이 실제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실 때 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수업의 목표, 지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열거할 수 있다가 세부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단계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먼저 상황,
요구,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조직, 교육과정, 실행 평가 이러한 것들을 개발 단계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어 교수 요목의 유형, 결과 지향이냐, 과정 지향이냐,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복합해서 사용하는 혼합 다층적인 교수 요목이냐,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역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열거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의 실제를 검토 분석해서 그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한국어 교육 상황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과정 교수 요목들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본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1주차부터 그 마지막 주차까지 수업을 다 마무리하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역량을 다 겸비하셔야 돼요. 네. 그것을 목표점으로 한다는 점을 먼저 시작점에서 우리가 탄 이 버스가 부산까지 가는지 아니면 뭐 인천까지 가는지에 대한 것을 방향을 잡아봅시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업의 주 교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은 영어 교육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외국어 교육 과정론이라는 책과 그리고 외국어 습득 및 교육 과정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한국어 교육을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론 책이 그러면 없느냐? 네, 맞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한 권 정도인데 우리 수업의 목표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교재를 이제 중심 바탕으로 하되 이것 말고도 여러 논문이라든가 또 다른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서적의 단행 책들에서 이 부분을 발췌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 내용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이 수업 PPT 자료들을 잘 보시고 또 이 내용을 수강을 하시면서 메모하셔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사실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논문 자료라든가 학위 논문이든 또 아니면 학술지 논문이든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한국어 교육 관련된 교육과정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책들 그리고 한국어 교육학 사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아주 무거운 그런 큰 책이 있어요. 이런 거라든가 용어 자료집이라든가 저러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과제를 수행할 때는 본 학습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크게 3개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교육과정 개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결국 한국어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에 근간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개발 절차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의 차시별로 다 나누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첫 번째 하나의 큰 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4주, 5주, 6주차 이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한국어 교수 요목의 교육 내용 선정 및 구성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영향관계 속에 있는 부분이라요. 여러분이 어떠한 교수 요목을 설계하느냐, 어떠한 그 언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거를 다시 결과지향적 교수 요목도 하위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낱낱게 주차별로 다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두 번째 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교육과정들, 한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교육과정들이 실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또 학습자층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교육과정들을
자세하게 실제를 파헤쳐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 수업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10주 차, 11, 12, 13 정도의, 바로 자세한 그 낱낱게 한국어 교육 과정들을 살펴본다라고 앞부분의 이론, 절차, 개발 절차, 그리고 교수 요목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거, 세 번째는 실제를 살피는 것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 한국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일괄 총망라하면서 아주 좋은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주차 1교시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수업에 대한 안내였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 교육의 변화와 발달. 자,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 연원,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관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국어 교육의 변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면 아마도 한국어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했을 때 떠올리신 것이 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어를 좀 잘 가르치고 나아가서, 우리의 문화도 이해하고 또 한국어로 뭐 의사소통하는 것만을 넘어서서 단순한 일상적 소통을 넘어서서 그들이 목적하는 그것이 뭐 비즈니스든 아니면 학문을 수학하는 것이든 이러한 것들을 좀 잘해보도록 하는 그런 한국어 선생님이 돼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큰 초점, 바로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한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실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셔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한 뭐 어떤 근간으로서 또는 정말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수업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점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즉 한국어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한국어를 대상 매개물로 해서 우리는 이것을 교육을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외국인이 아니라 모국어 화자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처음 배운 제1 언어에 해당하는 모국어 화자들도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잖아요. 그쵸? 네, 국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국어, 나라의 말, 우리의 문화를 담고 있는 우리의 언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한국어하고 다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국어는 국어가 아닙니까? 한국어 국어죠. 예. 근데 이게 그 어떤 분야에 이렇게 영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한동안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즉 한국어 교육이 사실 그 국내에서 크게 팽창된 시기는 2000년대,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굉장히 크게 팽창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이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이 용어에 대해서 함께 논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 교육을 받아왔어요. 모국어 화자들에게 국어를 가르쳤고요. 그런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는 국어 교육이라는 말을 지금 쓰지 않잖아요. 그냥 한국어 교육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 뭐 중국어에 대비하는 한국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대상자는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 국어는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둘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은 한국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가명을 달고 라는 이런 용어들로 그들의 언어, 제1언어, 모국어를 지칭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말, 언어, 교육이든 모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말, 언어, 교육이든 간에 모두가 다 한국어 교육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나누기도 하고 이거를 또 하나로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한국어 제1 언어 사용자라고 해서 바로 교실 현장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거에 전혀 문제 없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교실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국어 수업 시간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약간씩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들이 알아야 하는 그들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한국어하고 모국어 화자들이 학습하게 되는 이런 한국어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다르다는 말은 내용물을 뭐 선정하는 또는 그들을 배치하는 그래서 실행 교육하는 방법론 등등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는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2 언어, 세컨 랭귀지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포린 랭귀지,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는 한국어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거의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러한 식으로 이 용어들을 사용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사항이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조선어, 그 전에 뭐 고려, 뭐 신라어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했을 것인데 이들도 당연히 외국과 관계, 국제 무역,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외교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우리 뭐 신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본어를 배워서 했느냐? 뭐 그렇겠죠.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본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신라어를 배웠을 것이고요. 또 신라 사람들은 명나라 중국의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기록서에 간간히 남아 있게 되는데요. 신라 성덕왕 시기예요. 이게 760년이라고 서기 760년 경에 일본의 사서에 해당하는 속일본기의 한 부분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을미년에 저게 이제 일본어로 뭐 미노라고 하는 지역 이름 미노하고 그다음에 무사시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2국입니다. 3국이 아니라 두 개의 나라의 소년들이 여기에 보면은 20명이죠. 소년 20명이 신라어를 학습을 했어요. 예. 왜 했냐면,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사 목적에 의한 신라어 학습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당연히 외국어 교육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저도 궁금하긴 한데 실제적인 어떤 양상을 볼 수 있는 기록물들은 없고 이런 정도로 해서 그 760년에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 또 우리 이제 이 기록에 의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목이라고 하는 중국 송나라에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견문록이에요. 계림유사라고 하는 책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견문한 내용 말고도 고려의 단어 353개의 단어를
한자로 표기해 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손목도 당연히 고려의 언어 학습을 했을 것이고 그가 이해한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예를 한번 볼까요? 첫말 한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이르러 말하기를 한날 하늘을 말하겠죠. 네, 발음 앞에 것은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언어를 연구하는 굉장히 귀중한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고려시대의 외국어 학습을 한 그런 것을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조선시대에는 역관들 번역, 통역하는 이런 관리들이죠. 역관들의 교재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명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제 조선 관역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역집 역관들의 교재, 통역하는 사람들의 교재로 사용됐던 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화이 그 역어라고 하는 주변 변방의 그 소수 뭐 국가의 언어들에 대한 자료집 전체의 한 부분으로 조선 관역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러한 식의 뭐 이때 조선의 어휘 자료로서 국어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기도 하고 또 이때도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이런 역관들의 공무원들이죠. 이들의 그 언어 학습 자료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이후로 좀 더 넘어가서 약간 더 이제 근대 시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꽤 많은 곳에서, 즉 그만큼 우리가 세계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1872년에 한어사라고 하는 일본의 기관에서 한국의 말, 그렇죠? 네,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고요. 조선 말기에 일본에서 이렇게 통역사들을 양성을 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교린수지, 그때 사용했던 책 인어대방 이런 것들 뭐 책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네, 교린수지나 인어대방에서 조선어 학습서 사용한 걸 알 수 있어요. 1872년 그리고 1880년에는 도쿄 외국어대에서 조선어학과가 설치되고요. 1921년에는 오사카 외국어대학교에 조선어학과가 설치가 됩니다. 근대 시기에 조선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 조선어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러시아도 당연히 우리랑 관계성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189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동양대학교에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 기록들을 볼 수 있어요. 뭐 1800년대에 유럽에서도 우리가 1900년대 초부터 해외 이민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어 교육, 뭐 대학에서는 1930년대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시작하고 1949년에는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동양아프리카 고학과 안에 한국어, 그리고 1950년 체코의 카렐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도 물론 이러한 한국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정은 아니었고요. 뭐 제2 언어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제 좀 더 넘어가요. 1930년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컬럼비아 대학, 이제 대학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방외국어대학, 하와이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46년, 52년에 한국어 교육들이 개설되고 실시가 되는 모습. 오히려 중국과 대만에서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시작이 됩니다. 1946년에 북경.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도 여기는 우리 이념, 체제가 달라서 서로가 교류가 없죠. 네. 대만에서는 1956년부터 한국어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현대 시기에 한국어 교육 여러 가지 뭐 문물도 현대적인 것으로 변화가 됐지만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분석, 그걸 가르치는 것들도 이제 그 현대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몇 개의 시기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발전을 기초를 닦아놓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초창기가
1959년을 우리는 이제 기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1959년에 시작이 돼요. 그때 그 선교사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주 대상이 그 선교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1959년부터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는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정하는 시기 이전에 크게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필요한 사람들,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 사실은 경제나 무역이나 뭐 이러한 경제가 좀 더 클 수 있어요.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이거나, 그렇죠? 뭐 전쟁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러한 경제 뭐 이렇게 서로 군사적인 어떤 대립 상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언어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현대적인 개념에서 전쟁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무역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지게 되면서 되기 이전에 그 시기에 초창기 한국어 현대 교육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보면은 우리가 그 학습자 집단들이 뭐 영어권 학습자다, 또 뭐는 일본어권 학습자다라고 하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한국어로 처음부터 안녕하세요부터 한국어로 가르치는 교수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좀 특징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외교관, 또 연구하는,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 언론인, 그리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직접 교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특징 말고도 사실은 이들이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외교, 연구, 그다음에 언론, 뭐 군인, 군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그 집단에게 군인이라면 군사 용어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또 외교관이라면 외교와 관련된 용어 또는 표현, 뭐 한국 문화 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야 될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반 목적에 다 처음에 아주 친근한 익숙한 우리 주변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해결해 나가는 것부터 이제 좀 더 멀리 나가서 관공서도 가고 뭐 시장도 가고 뭐 이러한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하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내용으로 그리고 문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형태, 문법과 어휘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외우고 그래서 사용하게 하는 문법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1964년에는 이제 명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립 학원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1969년에 가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오는 학문 목적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습 목적에 관계없이 즉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일한 교재로 똑같이 가르치고 있었다. 즉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된 학습자의 학습 목적, 뭐 동기 이러한 것들에 잘 부합하는 그러한 교재와 교육 내용을 하지는 못하는 초창기 단계였었다. 명도원은 그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2년에는 재단법인 언어교육학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80년대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급성장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에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전에 외국인 국적이 미국에 좀 국한되어 있었다면 유럽으로도 넓어지게 되고 일본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고 또 많은 숫자로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재와 교육 자료들 개발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학에서도요.
뭐 연세대에서 뭐 고려대에서 각각 서울대에서 자료들, 교재들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교육과정들이 양쪽으로도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훨씬 더 크게 몇 배로 증가시키는 그런 요소는 바로 아시안게임이었어요. 86 아시안게임과 더 큰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국제 무대에 더 크게 자리매김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 86년도에 이화여대, 88년도에 선문대 90년도, 서강대 90년도, 한국외대 91년도, 경희대 92년, 성균관대 94년으로 이렇게 양적인 팽창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다양한 교육과정이 생기게 됐다. 우리 앞서서 봤었던 시기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똑같은 그런 교육을 했지만 이제는 기관이 다양해지고 학습자층도 많아지게 되고 사실 뭐 군인 한 명과 선교사 한 명이 수업을 듣는데 군인 한 명을 위한 교재와 그를 위한 개별 수업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두 분을 같이 두 학습자를 같이 그래서 이제 일반 공통 분모적 중심으로 한 교육이 당연히 그전엔 이루어졌겠지만 학습자가 많아지게 되면 군사 목적인 사람들을 한 개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선교 목적인 사람들을 또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들, 시간도 오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오후에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야간에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재외 동포, 이제 외국에 나가 사시는 분들의 2세, 2세, 이때는 이제 대체로 2세 중심이죠. 지금은 뭐 3세를 포함하고 다 있습니다. 3세, 4세. 이런 재외 동포 대상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화여대에서 이제 이후에 만드는 교재가 있어요. 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그 전에 문법 중심의 그런 교재의 모습으로 일관되어 있었던 것에 큰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 방법을 적용한 말이 트이는 한국어라고 하는 교재를 출간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이 교재를 처음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하다. 어떻게 가르칠까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도 했고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면 이제 더 많은,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때 2000년대 넘어서면서는, 주변에서도 외국인들을 많이 보시게 되었을 것이고요. 지금은 아마도 여러분들 서울 시내다라고 한다면 나가서 오늘 외국인을 몇 명 봤을까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크게 증폭이 된 상황이죠. 2000년대 중반까지 보면 지방에도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양한 교육과정들,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게 더 다양해지는 교육과정들. 그것은 무엇보다도 월드컵이었어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그리고 한류, 우리의 음악과 우리의 드라마와 뭐 영화와 지금은 뭐 K 드라마를 넘어서서 K 뷰티, 그리고 K 게임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작점 음악, 드라마라는 영상 콘텐츠에서 취미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한국어 재미있다 뭐 그냥 취미로 내 드라마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증가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기 때문에 중국인 학생 중심의 유학생이 아주 대거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했었는데요. 2002년, 2003년, 2004년 이때 그냥 제가 있는 그 교육기관이 300명, 500명. 저는 이제 중국에 나가서 출장 가서 이제 학생들 그 면접 보고 그러면요. 정말 5박 6일을 가면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이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 학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고 너무 큰 정말 대단히 큰 실감을 할 수 있었죠. 예, 그렇게 정말 대거 급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산업 인력, 예,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비즈니스, 예, 비자로 받고, 이제 비즈니스 라인보다는 이제 뭐, 어업이라든가 임업, 농업, 뭐, 이런 쪽에서 근무하신 공업, 뭐,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예, 우리 국내에 어떤 그런 회사들이 신청을 하고 고가에서 허가를 해서, 예, 고용 허가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 5년 정도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결혼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2002년, 3년, 5년, 뭐, 국제 결혼이 이제 지금은 이상하지 않고 뭐 그렇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잘 언어도 잘 못하시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근데 우리 같이 생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한국어 교육이 예, 화두 국가적인 어떤 화두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 수가 굉장히 크게 늘고 다양해졌다. 연구 인력들도 이에 따라서 이제 그 한국 교육학을 전문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본격적인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이 연구 분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확산기, 지금은 확산기, 뭐 증폭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류의 어마어마한 확산입니다. 예. 뭐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이런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거는 한국이라고 하는 강남이 뭐냐? 강남이 어디야? 이렇게 되면 서울, 한국. 이렇게 알게 되는 것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지금은 음악으로 치면은 물론 그 전에 H.O.T.부터 시작을 해서요. 90년대부터 해서 보자면 이 부분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데 뭐 지금은 BTS가 그쵸? 전 세계적인 아주 팬덤 문화를 넘어서는 다양한 어떤 새로운 문화 창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 창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아 중심에서요, 이제는 뭐 우리가 처음에 아시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90년대에 그리고 2000년대에 또 아시아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로 넘어가게 되죠. 서남아시아까지 갔는데 그 후에 중동 지역까지 넘어갔고요. 지금은 유럽까지도 많이 전파가 됐고 이제 남아메리카 그쪽까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잘 몰랐고 갑자기 증가하는데 그래서 엉뚱한 그런 학부에서의 한국어 교육들이 이루어진 경우들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탄탄한 어떤 교육 체계 과정들을 잘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도 체계화, 본격화 해서 뭐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이죠. 이탈 주민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귀화자를 위해서 이들이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을 듣고 있고요. 세종학당 아마 이런 공자학당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어 문화, 한국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잘 알리고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한 확산, 국외에 한국 교육 확산됐고요. 교육 과정이 전체적으로 안정화된 상태로 2009년에 2010년에 이제 재단이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뭐 10년, 11년, 12년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한 10년 이상 안정기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한국어 이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0여 년 정도 연세대 한국어 교육기관 59년 설립 이후에 미국 뭐 일부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들이 개설되는 것을 시작점으로 보고 지금까지 약 70여 년 흘러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 올림픽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급격한 확대, 이민자 자녀, 그래서 우리 제 동포를 위한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를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한국 교육의 확대가 촉발이 되게 됩니다. 교육 대상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동포 해외에 있는 민족 교육의 일환이죠. 헤리티지 교육이죠. 그 민족 교육의 일환으로 교포 대상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각각 사람들의 실질적인 목적을 가진 외국인 학습자들도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적인 팽창은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세워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서양의 언어교수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데 그대로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한국어에 적합한 교육 방법론들도 많이 연구하고 뭐 자체 교사들도 양성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학계와 정부의 관심. 한국능력시험은 1997년이에요. 저도 이제 이때 당시에 처음 한국어 교육 능력시험, 지금 우리가 이제 토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한국어, 외국인이 한국어 어느 정도 능숙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를 평가하는 이 한국어 능력시험이 시행되면서 우리 한국 교육계에서는 정말 굉장히 크게 반겼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교육 과정을 그냥 자체적으로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도대체 1급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6급은 뭐 어디에서 어디 뭘 말하는 건가 하는 것들이 제각각이었었는데 이 시험이 오히려 기준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입니다만 뭐냐면 상황을 분석하고 요구도 조사해서 교육 내용도 만들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평가예요. 이게 다시 환류되는 거죠. 피드백되고 하면서 교육과정을 우리가 수정 보완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거꾸로 시험이 먼저 시행되고 시험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교육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한국 교육의 현실이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이 각각 기관별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급격한 갑작스러운 팽창이 되다 보니 이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일이 급박해졌고 그래서 시험은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시험이 나와서 그게 기준이 돼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좀 체계화 통일화되면서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조항록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서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하고자 하는 거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순수 국내 대학원생 학습자 집단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대학하고 대학원생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은 많은 대학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학원 수업에서도 오히려 외국인이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는 인문학만이 아니라요. 공과 계열 그리고 요즘은 그 뷰티 패션 관련해서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디자인도 많고 그래요. 다양화됐어요. 직업 관련 연수생, 그리고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외국에서 많죠? 제2외국어로 우리가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선택하듯이 외국에서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요. 입양아 집단도 있고 취업연수생, 해외교포, 이민자, 중도 입국자, 요거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중도 입국자라고 하게 되면 한국인 학생이 외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학생인가? 아닙니다. B 그거 아니고요. 그냥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돼요.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제 외국인이 재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아이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한국으로 같이 부모와 함께 오잖아요. 그 아이를 우리가 중도 입국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이제 부모는 결혼 이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민자와 중도 입국자. 또 한류에 따른 취미 목적의 학습자까지.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합니다. 국내 대학 부설 한국 교육기관이 제일 많아요. 국내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특별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에 제가 보니까 서울의 저 강북에 있는 큰 대학교인데요. 거기 이번 여름에 만 2,000명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대요. 단기로. 그리고 늘 하는 강북에 있는 또 큰 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늘 1,000명씩 특별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1학기 교환학생, 2학기 교환학생 학부의 그 과정하고 동일하게 또 하는 교환학생들도 아주 많아요. 국내 사설 한국교육기관 여기 강남에 있는 그 외국어 학원들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한국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저 여기 유네스코에서도 해봤었어요. 제외 그 교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옛날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제 방학 때 대거 한국에 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한 그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또 정부 산하 한국어 교육기관, 정부 기관 내의 것들, 또 시민단체나 사설학원이나 이제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이런 곳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한 특징들을 조학력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잘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추가해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법무부에서 실시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고 싶으시면 이쪽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요. 한국스타 이런 거 같이 진행하셔서 하게 되면 이쪽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주 적은 시간 한국어 그 기본 소양 교양이라고 해서요. 소양 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적은 것만 수업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필수로 그러고 해야 된다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네. 독학으로 학습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유튜버들 있잖아요. 한국어 이렇게 해주는 유튜버들이 인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한 그런 수업들도 독학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종학당은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안정적,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열악한 지역에서는 좀 더 좋은 자료와 교사들 파견을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1주차 2교시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